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은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까 보다가 이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450조에 육박한다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금융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37%에 육박을 하고요. 여기다가 고위험 부채 규모가 무려 약 13조 5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답니다. 13조 5천억 원이요. 자영업자들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죠.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이분들은 사업 규모 자체도 영세하죠. 소득 규모가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정부가 너무 빚이 넘치니까 대출을 억제하니까 이분들이 대부업체로 돌아섰습니다. 대부업체요. 금리가 얼마인지 대충 아시겠죠. 정부가 중산층을 살리겠다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 구호와는 달리 중산층 자영업자 가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런지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 부동산 시장의 침체, 전세 가격 상승 등 어느 것 하나 중산층 자영업자의 허리를 펴주는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계비가 가계 수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값이 조금 원리금 부담이 줄어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행복주택 문제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들어서면은 집값 떨어진다면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행복주택.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뭔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노키아, 모토로라 휴대폰 기억나십니까? 아직은 박물관에 들어갈 나이는 아니죠.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휴대폰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너무나 많이 변하죠. 성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이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 이야기를 한번 두 번째 경제핫 이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길지구. 분양문의 1600 찬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네, 조금 전 마감한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BS투자증권의 리서치센터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00대는 코스피가 안착을 한 것 같은데 조정이 또 시작이 됐군요. 예,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 흐름이 예상될 수 있는 시점이었고 네. 코스피 그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장중 내내 하락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어제보다 1.43% 하락한 2030.09포인트로 마치면서 4영업일 만에 하락장은 됐습니다. 네. 오늘 하락률 1.43%는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 8월 23일부터 연속적으로 주식을 사자세를 유입을 시켰었는데요. 네. 그 이전인 8월 20일에 1.55% 이후에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록 10월의 마지막 날 그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네. 월간 기준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이달에도 1.66% 상승하면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은 간밤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 정책 유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에 코스피도 하락 출발한 이후 네. 낙폭을 점진적으로 키워가면서 결국 4영업일 만에 2030포인트 선으로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에 대해서 사자세를 유지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운송장비, 운수창고, 철강금속, 보험 등을 중심으로 890억 원가량의 주식을 팔면서 45영업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리고 또 투신과 보험을 중심으로 국내기관도 운송장비, 통신, 전기전자, 운수창고, 유통 등을 중심으로 1,600억 원 가량의 주식을 팔았고요. 업종별로는 오늘 코스피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식료, 의약품 단 2개 업종만이 소폭 상승했을 뿐이고요. 네. 전기전자, 건설, 운송장비, 운수창고, 의료정밀, 은행 등이 1.5% 이상씩 하락하는 등 나머지 전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제가 미국 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다우 지수를 이렇게 도표로 걸어보니까는 쌍바닥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최저점을 찍는 게 W 형태로 나오는 걸 쌍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게 미국 쪽 주식시장에 버블이 지금 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과 어떻게 좀 연계를 지어야 될까요? 일단 간밤에 미국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사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서 결국 버블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부동산 시장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자산 가격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준의 그런 좀 유동성 정책이 이런 버블이 터지지 않는 수준에서 좀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어제 김춘석 부장한테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어떻습니까? 2013년 한 해에 주도주가 과연 2012년의 전차 군단처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2014년도 전차 군단이 주도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은 IT,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매수세를 유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IT라고 하더라도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네. 전반적인 IT 업체들의 실적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플러스 증가세는 유지를 하겠지만 그 증가세는 완만하게 좀 감속하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확실한 그런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지속 가능성은 실적 측면에서는 다소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네.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계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대외 수요 확충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한다면은 실적의 좀 개선 가능성 현재 컨센서스 자체도 일단은 2, 4분기에 저점을 확인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IT와 자동차 두 섹터는 매력은 있겠지만은 다소 좀 차별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수출과 내수 역시 2014년도 수출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최근 3, 4분기 GDP 성장률을 고려를 한다면은 네. 추경의 효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내수의 기여도가 올라왔다는 점, 네.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내수와 관련된 좀 제약 여건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년도 경기와 또 증시의 관건은 수출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B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부 홍순표 부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보통 외국 국가들과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 신호만 나오면 미국은 바로 환율 조작국 이야기를 꺼내는데 미국이 이야기했죠? 네. 미국 재무부가 오늘 의회에 주요국 경제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했습니다. 1년에 네. 두 번씩 나오는데요. 4월하고 10월 말 두 번씩 나오는데 하반기께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환율 정책 보고서는 IMF 자료를 인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원화가 경제 기초 여건보다 한 2 내지 8% 정도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3,200억 달러가 되는데 네. 필요 이상으로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지금보다 더 절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율이 더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는 지금 환율이 지금 1,050원, 1,060원 요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지금 이런 낮은 환율이 경기 회복에 혹시라도 찬물을 끼얹을까 정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렇죠. 구두 개입, 시장 개입을 나서고 있는데 네. 미국은 오히려 더 절상되어야 된다라는 그리고 시장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네. 그런 취지의 지금 보고서를 낸 겁니다. 네. 일본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본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작했지만 그것이 결국 엔화 약세로 이어졌고 네. 미국과의 무역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아베노믹스가 결국 일본 경기 회복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무역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중국의 환율은 미국이 늘 문제 삼는 어떻게 보면 단골 메뉴라고도 볼 수가 그렇죠. 있는데 위안화가 절상이 됐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가는 그런 속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변화를 봐서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겠다. 그리고 시장 개입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사실 이제 지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스스로가 지금 달러 약세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고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양적 완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은 어쨌든 이 달러 약세를 통해서 어쨌든 경기를 좀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네. 이것이 다른 나라에는 결과적으로 강한 환율을 다른 나라 통화를 상대적으로 끌어올리는 통화 가치를 그런 결과를 유발하고 있고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각국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각 나라가 모두 경제가 어려울 때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강한 통화를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다 약한 이 약세를 원하고 있는데 양적 완화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원하지 않는 이 절상이 이루어지니까 각국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이건 안 된다. 더 절상돼야 된다. 그런 식의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환율 전쟁 얘기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런 데서도 그 단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고 네. 아마 우리가 만약 계속적으로 시장 방어에 나서고 그러면 미국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요 이야기는 2부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 이 연합인포맥스 이장훈 부장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민감해서요. 두 번째 소식은 내년부터 손톱깎이 가지고 비행기 타도 되는 겁니까? 이게? 네, 지금 사실 비행기 국제선 타려다 보면은 이것저것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품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모르고 가져왔다가 그냥 공항에 놓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승객의 편의는 더 높이고 또 보안 강화 이런 차원에서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고 네.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좀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요 이 손톱깎이 또 뾰족한 우산 와인 코르크 따개 이런 것들은 기내에 그냥 가지고 탈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 말고도 스케이트보드라든가 스키폴, 접착제 이런 것들도 반입 금지 품목에서 배제가 됐고요. 예. 이거 눈썹 정리용 칼, 텐트폴, 아이젠 이런 것까지 가지고 타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다 이제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호신용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요. 예. 객실은 물론이거니와 위탁 수화물로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는 이제 지문에는 붙일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예. 염색약, 파마 그런 것들도 풀리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이제 9.11 이후에 네.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항공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여러 가지 이 품목, 네. 금지 품목들이 많은데 근데 다니다 보면은 꼭 이런 것까지 막아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좀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비행기 타시는 분들은 좀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이야기 또 하면은 넘어가죠. 자, 동양 사태 피해자들에게 회사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예, 참 특이한 현상인데. 예. 동양그룹 아시다시피 지금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동양그룹의 회사채 또 CP를 사들였던 투자자들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예. 이게 아직 손실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최악의 경우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원금은 건지기가 힘든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동양그룹 회사채를 사겠다. 가격을 협의하자. 지금 이런 제안들이 인터넷상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동양그룹 회사채를 투자했다가 피해보신 분들이 예. 인터넷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증권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입할 테니 의향이 있는 투자자들은 연락을 해달라.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주동양 같은 경우는 3,000원에서 4,000원. 네. 또 동양시멘트 회사채 같은 경우는 7,500원에서 8,500원 정도. 동양증권 회사채는 8,000원에서 9,000원 정도의 가격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주동양이라든가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산부채 이제 실사를 해가지고 이제 손실부담률, 헤어컷이라고 불리는 이제 손실분담률이 정해지게 됩니다. 네. 아마 상당한 정도로 원금 이하로 과거 이제 대우그룹 때도 보면은요, 일부 무담보 채권 같은 경우는 원금의 액면가의 한 20% 30%밖에 못 건지는 이제 그런 예도 있었는데 예. 동양은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손실은 불가피하고 만약에 자산부채 실사를 해서 남는 돈이 하나도 없으면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회사채를 도대체 누가 사려고 할까? 아마도 이런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동양 회사채가 굉장히 헐값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네. 싼 값에 좀 샀다가 나중에 법정 관리를 거치고 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나중에 그럴 경우에 이제 되팔아서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투기성 투자인데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솔깃한 제안일 수도 있겠는데 금융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정 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우 법정 관리 진행 과정에서 채무 상환 계획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대체 손실이 어떻게 될지 이걸 전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양 회사채 매입이라는 건 상당히 위험성이 수반되는 거래다. 그렇군요. 아마 이거를 제안한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쪽 전문가여서 예. 나름 판단을 갖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혹시라도 지금 동양 회사채를 사놨다가 나중에 떼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예. 특히 아마추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절대로 금물입니다. 이런 쪽에 이런 위험 채권 같은 거를 또 이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은 네. 그쪽엔 나름대로 평가 방법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투기성 거래를 하겠지만 네.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나도 한번 동양 이 값이 싸니까 한번 사놔 볼까? 이렇게 큰일 했다가 나죠. 굉장히 큰일 나는 수가 있으니까요. 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투싼 우리나라에서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8년 연속 글로벌 넘버원? IHS 집계 2005년부터 8년 연속 2000cc급 SUV 세계 생산량 1위. 넘버원의 스케일이 남다르다. 뉴 푸산 IX.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저 김광규 여행도 혼자 하고 쇼핑도 혼자 하고 보험가입도 인터넷에서 혼자 하죠. 아주 쉽고 편하게. 새벽 3시까지 4단계로 간편하게.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인터넷 보험도 삼성생명이 만들면 다르네. 삼성생명 인터넷 보험 라운지. 지금 클릭. 도일아, 이번 주유비 고마워. 도일아, 이번 달 주유비 잘 쓸게. 구도일 1년치 주유비 고맙다. 매일 1년 1개월 1회 주유비를 돌려드리는 구도일 패밀리 111 주유비 리워드. 패밀리라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S-오일이니까. 네, 여기까지 생생경제 1부입니다.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상계 관세가 부과됩니다. 환율을 조작한 만큼 한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물리게 되는 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행복주택 이야기 제가 2부에서 같이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죠. 행복주택 이야기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 다 이제 아시죠? S를 통해서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도 가능합니다. 트위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 하시면 되고요.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도서출판 글로세움에서 우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공의 법칙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하시고 책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업데이트 한 번 안 했다고 바다를 달리고 산을 헤매는 당신의 내비는 업데이트 안 해도 언제나 최신 지도로 누구보다 빠르게 안내하는 유플러스 내비 LTE는 마음껏 감탄하세요. 이런 게 100% LTE 생활 유플러스. 광대역 LTE는 LTE폰이면 다 되는 거요? 아니라 모두 되는 거 KT폰. 오직 모든 LTE폰에서 광대역 LTE 되는 건 KT폰. KT로 오시오. 웰컴. 황금 주파수 광대역 LTE 올레. 9월 30일 기준 올레닷컴 참조. 곽수종의 생생경제. 네, 박근혜 정부 핵심 부동산 공약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 사업이 지금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범지구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첫 삽도 못 푼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경훈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까? 예. 제일 큰 공약 중에 하나죠. 네. 그 중에서 그러면 행복주택이 하나의 구체적인 정책이었겠네요? 예. 하나의 아이콘 비슷한 임대주택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행복주택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존에 이제 서울시나 대도시 중심지에 보면은 네. 철도 유부지나 아니면은 그 유수지, 주차 차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차고지. 그런 것들의 위에다가 건물 임대주택을 좀 지으면은 아주 저렴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초에는 한 50% 정도 싼 것도 나올 수 있다. 네. 지금 나중에 이제 70% 80% 바뀌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20만 원을 지으면은 서민 주거 혜택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이제 옛날에 임대주택을 지으면은 그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상업이 너무 복합시키고 단순히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술가라든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해서 기존의 그 임대주택의 단점들을 극복하려고 만든 새로운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평가를 지금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뭐 그 결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지금 그 제도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임대주택을 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지역 발전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공약 사항이다 보니까 임기 내 뭐 2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둘러 가지고 이게 다 꼬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취지 자체도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면은 어떤 복합 건물이 들어오고 거기에 사회초년생, 예술가, 뭐 문화인 이런 사람이 들어오는 게 원래 계획인데 일반 주민들은 전부 다 또 임대단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럼 내 집값 떨어진다. 이건 오해가 있었죠. 그런 오해를 풀기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전국의 지역들이 다 뭐 차이가 있습니다. 땅마다. 근데 그 땅의 차이라는 거는 그 지역성을 살리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계획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는 좀 미비했죠.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천천히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면은 해결될 사안인데 대통령 공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지난 5월 20일이었죠. 국토교통부가 그 행복주택을 수도권 7곳에 올해 안에 10,000가구 정도 공급하겠다. 그죠? 예.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오류동, 가좌, 공릉, 목동 이렇게 한 6곳 하고 경기도 안산, 고잔 이렇게 한 곳씩이었는데 이후 더 계속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7개가 뭐 진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당초 목적은 여기 7개 뭐 거의 기공식까지 하겠다 이 정도 목적이었는데 뭐 반발이라든가 협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요. 오류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되고 나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이 약간 뒤지긴 하겠지만 뭐 되지 않겠느냐 싶고 나머지 지역들은 지구 지정 제한을 한 상태입니다. 제한이라는 건 그다음에 지구 지정 단계를 거쳐야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좀 그 계획안을 좀 다듬어 가는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아직 뭐 첫삽도 못 뜬 행복주택인데 또 뭐 제2의 후보지를 뭐 창동이나 수서역 공영주차장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그게 그 땅 자체가 국감자료에서 밝혀진 자료 같은데요. 이게 이제 실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20만 원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지를 보통 물색을 합니다. 예비 후보지 물색을 할 때는 거의 모든 가능한 땅을 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 땅을 초기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그 땅들은 당연히 검토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검토 과정에서 지금 자료가 누출돼가지고 지금 좀 반발 있지 않냐. 사실 어떤 기업이든 아니면 어떤 나라든 정부든 간에 어떤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은 그 후보지들을 한 몇 배수, 10배수 정도까지 꼽습니다. 그 꼽고 나서 그다음에 예비 후보지로 줄이고 예비 후보지에서 이제 후보지로 줄이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초기 단계 정보가 이게 누출돼가지고 좀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 누출된 정보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죠, 그죠? 기술 제한 입찰 사전 설명 결과 보고에서 오류 가자지구의 행복주택 건축비가 3.3 제곱미터당 1,700만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버리는 바람에 이게 무슨 임대주택이고 행복주택이냐 일반주택이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이제 일반주택도 1,700만 원짜리 주택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좀 그 숫자상의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조금 더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소음 처리라든가 진동 처리 같은 게 있어서 조금 비싸긴 한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거는 이게 복합 건물로 들어갑니다. 단순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어떤 커뮤니티 센터라든가 아니면 또 저 상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라든가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옛날에 임대주택하고 단순 비교하는 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 1,7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건 100층짜리 짓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원가거든요. 그 원가는 뭔가 오해가 좀 있는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수도권의 민간 아파트 건축비를 계산하면은 토지비를 제외하고 한 400만 원 정도 그죠? 그렇죠. 그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술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방음 처리도 해야 될 거고 뭐 진동도 없이 만들라 그러면 특수공법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우리가 양천이라든가 일본 사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리 올라가도 평당 한 700 이상 안 올라갈 걸로 검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일부 또 국토부의 또 다른 고민 중에 하나가 행복주택 입지 가능 부지로 뭐 여러 곳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 중에서
20만 가구를 건설하기에는 사실상 힘들죠. 예. 힘들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당초 취지 자체가 그 도심 지역에 있는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도심 지역에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 이렇게 찾으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단순하게 이제 그 해당 행정구역 내 국공유지 면적을 따지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숫자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주민들이 원하는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사실 그만큼 될 것인가 대해서는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나온 내용도 그렇고, 대부분이 국감 과정에서 그냥 뜻하지도 않게 툭 튀어나온 뭐 내용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이런 정부가 너무 이거를 그 정책적인 의미에서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효율성과 합리성은 제고하지를 않고 사업 가능성, 타당성 문제는 용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국제업무 단지가 저렇게 벌어진 상태인데 이거를 처리한다는 것은 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좀 무리한 수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하나 지을 때마다 거의 1억이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금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상업업무 복합에다가 그 임대 계층 자체를 좀 분산시켰기 때문에 취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안 할 수 없는 거는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율이, 공공의 임대주택 비율이 한 5%쯤 됩니다. 선진국이 보통 한 10% 이상이거든요. 그 절반 이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자체, 짓는 정책 자체로만 보면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하고 그 임대 수요자를 지원하는 제도, 기타 뭐 주거 복지 제도 같은 걸 다 같이 묶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볼 때도 공공 임대주택 전체의 틀에서 어떤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과 관련해서 보는 게 바람직하고, 행복주택 가지고 전부 다 해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좀 힘든 면이 많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고 또 가계의 어떤 중산층을 살리려고 하니까 가계비를 전략시키기 위해서 행복주택을 지어서 서민층들을 입주하게 하겠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구상이 너무 안일하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안일하게 보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면 나머지 모든 사업이 다 틀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또 우려를 많이 하는 게 그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 특히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럼 그 도심이라고 아까 표현했는데 제가 그 바로 옆에 기존 민간 임대업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복합개발로 상가를 좀 멋있게 지으면은 주변 상가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학계에서 주로 주장하는 거는 아무리 공약이라도 처음에 시범사업 조금씩 해보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걸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데 저번 정부에서는 뭐 보금자리, 저번 정부에서는 뭐 혁신도시 이런 걸 대대적으로 다 하는, 그게 이제 5년 단임제 대통령제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단 정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용산국제업무단지 사태를 보고서도 충분히 그 부작용은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정부가 천천히 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무조건 뭐 시범사업 처음 하는 제도들은요. 부작용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몇 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문제점을 개선하는 개선안으로 계속 바꿔서 그렇게 해야지 제도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보금자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니까 취지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시장의 영향이 너무 커서 지금은 거의 뭐 없애자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좀 차근차근하게 접근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잘 되는 그런 그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서민금융 상품, 이 부동산 목돈 전세 이제 상품도 그렇습니다만 정부가 너무 의지만 앞서서는 좀 곤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겨운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 금요기획. 이번 주 금요기획에서는 한국의 대표 경제관료이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을 모시고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궁금한 이야기,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를 웹사이트 참여 게시판이나 YTN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금요기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또 하는 쪽에서는 목돈 전세 뭐 상품이라든지 합리적인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또 임시 변통을 할 수 있는 숨통을 또 틔워주고 또 많은 분들은 자영업과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기업은 투자를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야죠. 비빔밥처럼. 그죠? 자, 전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글로벌 경제 이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은 양적 완화를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그 회의 결과 나왔는데요. 네.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 네. 또 미국 경제에 대한 판단은 예상보다 좀 낙관적으로 그렇게 했고요. 예. 또 이제 미국 경제에 좀 큰 충격이 줬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됐던 셧다운, 그다음 디폴트. 네.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의 부분 업무 정지, 그다음에 미국 국가부도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연준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건데요. 연준 회의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 월가에서 나온 말이 이번에 회의는 그 테이퍼 온이냐, 테이퍼 오프냐 이거를 이제 결정하는 회의다. 예.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당분간 테이퍼 오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고요. 예. 또 이제 다른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그 물컵에 물을 반쯤만 채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발표한 성명에 그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 그 긍정적인 여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가지고 네. 긍정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물이 반이나 채워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부정론자 입장에서는 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양쪽의 여지를 다 남겨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결론적으로 올해 이제 12월에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한 번 남았는데 여기서 사실상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내년 1월에 제닛 옐런 그 새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 네. 지휘봉을 잡고 난 뒤에 테이퍼링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고요. 이제 테이퍼링을 하려면 결국 미국 경제가 어떻게 갈 거냐 그게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셧다운과 디폴트 변수가 미국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걸 주목해야 될 상황이고요. 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월가에서 좀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별로 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한 거다 이런 쪽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이걸 말하면은 큰 파장이나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네. 미국 연준이 이제 이번에 발표한 성명을 좀 보면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완만한 속도로 확장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9월 평가 때랑 이제 그 비슷한 평가를 유지했는데 결국은 셧다운의 효과를 좀 평가절하한 거 아니냐. 결국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낮게 평가한 거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그 테이퍼링 이게 양적 완화 축소가 되려 그러면 적어도 미국은 주택 경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만 주택 경기 지수하고 고용 지표만큼은 좀 상승세가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나올 고용 지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주택 그리고 미국 경제 GDP의 70%가 이 소비가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런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그중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 10월 고용 지표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8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고용 지표의 추세가 꺾이고 있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10월 신규 취업자 수는 한 13만 명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9월에는 이게 14만 8천 명이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그 증가폭이 줄어드는 거고 여름 이후에 이 고용 지표가 계속 좀 꺾이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의 그 셧다운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용, 주택, 소비 이런 경제 지표가 그 연말까지는 좀 회복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 네. 이런 현상, 이런 전망들이 좀 있고 또 셧다운의 후유증이 그 미국이 이제 정부가 통계를 집계할 때 좀 차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그 경제 지표가 나오려면 내년 1월쯤이나 돼야 된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이성철 한국일보 산업부장하고도 환율 문제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그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미국 환율 보고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네. 미국 재무부가 1년에 2번 그 환율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네. 4월과 10월에 발표를 하고 이거를 미국 의회에 이제 보고하는데 여기에 세계 각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대만 이 정도의 이제 평가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왔는데 한 2가지 정도 의미 있는 게 미국 정부가 얘기한 게 한국은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환율 개입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일종의 그 환율 개입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한 거고, 그런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그 무질서한 그 외환시장의 환경이 조성될 때만 네. 개입을 해야지, 평상시에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런 뉘앙스로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하면 곧바로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G20 국가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이렇게 좀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한국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의 입장을 좀 요약해 보면 한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외환 시장에 좀 개입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일본의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 약세가 계속 되니까 이에 대해서 한국도 좀 환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미국 입장이 한국은 그 경상국자 규모가 지금 큰데 왜 환율 절상을 막으려고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런 쪽에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혹시 한국 재무부를 기획재정부를 통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는 참 이거는 그 어떤 한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교만하다는 입장 생각도 드는데. 일단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거는 이제 미국이 의회에다 이제 보고를 하는 거니까. 네, 상원에다가 제출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직접 하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 그 자국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환율 정책에 대해서 좀 일종의 개입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미국에게 저도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조그마한 위험 요인이 있으면 즉각 모든 것을 다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증시가 지금 다우지수가 버블이 끼었다 안 끼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월가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왜 구조조정은 하지 않고 있는지도 한번 거꾸로 물어보고 싶네요. 선진국 부동산 시장, 안 그래도 지금 방금 거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거품이 끼고 있다 이런 경고 등이 나오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유발한 게 부동산 거품 문제인데 최근 일부 선진국에서 부동산급 이제 급등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스위스, 독일 이런 유럽 선진국에서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고 또 캐나다, 이스라엘 이런 부동산 시장도 좀 위험 수위에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40%나 올랐다고 하고요. 노르웨이가 30%, 스위스는 20%. 그리고 독일과 캐나다도 20% 이상 많이 끼었군요. 예, 부동산 값이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른 게 결국은 선진국들의 돈 풀기 정책. 그렇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돈을 풀었는데 이게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이 돈이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부동산이 이제 일종의 좀 안정적인 투자처로 여겨지면서 네, 알겠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여기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합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이장훈 부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글로벌이란 뭘까요? 수출? 세계화. K-POP 599개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했다는 뉴스. 이건 어때요? 이렇게 따뜻하고 기분 좋은 글로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현대자동차그룹. 타워 팰리스가 지어진 지 10년. 10년이면 팰리스도 변하니까. 마침내 레미안이 새로운 팰리스를 선보입니다. 45층에서 한강이 보이고 지하철역과 직접 연결되는 999세대 대단지 프리미엄 레미안 강동 팰리스. 11월 모델하우스 오픈 02403-3060 삼성물산. 서울과 이웃하다 자연을 품었다. 서울과 하나가 되는 부천 옥길지구. 힐링과 행복 바이러스가 가득한 자연 친화적 생태도시. 9천여 세대 대규모 개발지구의 중심.
10월 첫 분양 LH 부천 옥계지구 분양문의 1600-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스타일만 바꾸고 짠, 힘만 키우고 짠. 자동차 그런다고 새로워지나? 가 소울의 휴먼 리포트가 되다. 사람에 대해 하나에서 10까지 파고 또 파고 마침내 가장 인간적인 새로운 자동차를 탄생시키다. 당신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올뉴 소울 탄생. 네, 2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안녕하세요. 가수 이용입니다. 1년 365일을요.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살아가는 저도요. 뉴스가 궁금할 때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춥니다. 제 자동차 라디오의 저장 1번이에요. 진짜. FM 94.5MHz YTN 라디오. 9를 반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4.5죠. 그래서 94.5. 외기 쉽죠? 뉴스하면 YTN 뉴스 FM입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야구 해설가 양준혁 씨입니다. 야구 선수라면은 누구나 호쾌한 타격을 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하지만은 또 팀을 위해서 희생 플라이나 또 희생 번트를 대해야 할 순간이 또 있고 그 가치는 홈런과 변주어 봤을 때 결코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희생 정신은 지금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생 참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열매는 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모두를 위해 조금씩 도전한다면 우리 주위의 화합 뿌리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